네, 안녕하세요. 저는 EBS 창의융합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최수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창의융합교육부에서 하는 업무가 수학교육하고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교육, 그다음에 VR, AR 등과 같은 이런 실감형 콘텐츠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고요. 저희가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메타버스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런 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동안에 쭉 해오다가 이번 기회에 공유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번 1차 포럼에서 있었던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사전에 다 아, 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EBS 또는 이제 교육 입장에서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육이라고 할 때 이제 제가 표현했던 교육이라는 것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다음에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 교육, 평생 교육 또는 직업 교육이라든지 다른 대학교까지도 확장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동안 기획을 해왔던 것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실감형 콘텐츠나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이번 기회에 이렇게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들 어,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 각자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스스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라고 표현할 때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옳다거나 그러다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여러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의 메타버스는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아바타 또는 디지털 미 또는 디지털 휴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바타의 존재 유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 3D 공간이라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다중 접속이죠. MMO.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메타버스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엄격하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 유사 메타버스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요소들 중에서 저는 이런 아바타, 그다음에 3D 공간, 그다음에 여러 명이 접속할 수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저도 이제 여러 메타버스 관련된 포럼이나 이런 자료나 그런 걸 듣다 이렇게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이승환 팀장님께서 최근에 제가 또 이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부처를 가셔서 이 메타버스 관련돼서 설명을 하시고, 어쨌든 여러 그 토론을 하고 계시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연히 교육부에서 주재한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성환 팀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성환 팀장님도 마찬가지의 입장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드신 게, 행정안전부에 가서 메타버스 서비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행안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전자정부를 예를 드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자정부라고 하면은 그 정부24라고 해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 그 모든 등본이라든지 증명서를 뗄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는 거죠. 2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데 그게 다 현재의 홈페이지 전자정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과연 나이 드신 분들이 등본이나 어떤 증명서를 뽑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홈페이지 중심으로 되어 있고 GMB 영역이나 텍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른분들이 전자정부에 접속을 해서 뭔가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전자정보를 메타버스 서비스로 구현을 한다면, 그래서 전자정보로 들어갔었을 때 3D로 뭐라고 할까요? 동사무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민원 센터가 있고 거기에 가서 직접 말로 하든지 터치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증명서를 뽑는,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구현 가능한 것을 가상 공간에다가 유사하게 만들어 놨을 때 훨씬 더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시를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메타버스가 공간 인터넷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홈페이지라고 표현하듯이 홈페이지라는 것은 인쇄물이지 않습니까? 2D 인쇄물. 여전히 이 인터넷도 이 모니터상에서 홈페이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메타버스가 의미하는 것은 3D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아닌 3D 공간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뭔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저는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게임에서 가장 그 기술이 맨 처음 적용이 됐고 가장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산업을 염두에 두고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그게 보편 서비스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에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야기들이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올해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면들이 있었지만 제가 주요하게 봤던 것은 여기서 이제 그 네 번째인가요? 입법 및 정책적 쟁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안을 주신 게 있었는데 이용자 보호 면에서는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윤리적인 문제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고 정보와 경험 면에서는 아동 청소년들이 온라인 상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 실제 생활을 이렇게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접근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 메타버스가 일상생활의 플랫폼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다양한 계층들이 메타버스에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메타버스가 현재는 이제 뭐 VR, AR 중심의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그게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사람들 호응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메타버스의 이런 그 공간, 아바타, 다중 접속 이런 요소들이 모든 서비스에 적용이 돼야 되고 모든 계층들이 다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어떤 보편적 가치로서의 메타버스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도 뭐 25년까지 2.5조 원을 투자해서 그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메타버스에 투자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 입장에서 그런 메타버스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공간 인터넷 그다음에 아바타 다중 접속을 가지고서 뭘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현재 제작하는 업체나 다른 기관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위해서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나 플랫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은 잠깐 생각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마인크래프트에다가 만들면 어떨까요? 로블록스에다 만들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메타버스 서비스가 거기가 가장 유망하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EBS가 EBS 관을 만들고 거기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나 컨텐츠를 탑재를 해서 거기서 뭔가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교육 쪽의 입장에서 보면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는 게임이거든요. 부모들이 되게 싫어하십니다. 선생님들도 싫어하시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다 보면 가장 좋은 게 마인크래프트여서 거기서 코딩 교육 그 커리큘럼을 짜서 탑재를 해놓으면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이제 부모들이 전화하신다는 거죠. 우리 애한테 게임 시키지 말라고. 거기 들어가서 우리 애 게임하는 거 싫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대부분 이렇게 컴플레인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저희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이제 제페토라든지 뭐 이프렌드라든지 다른 서비스일 텐데, 제페토가 어린이, 초등학생, 중학생이 쓰기에 UI나 UX가 편하지 않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게 이제 저희 현재의 고민인 겁니다. 그런 단점도 있지만 이제 교육용 메타버스에는 장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서비스를 구축할 때 100명을 그 맥시멈으로 해서 설계를 해 놓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행사들은 한 번은 100명까지 다 이용을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 100명을 이용하지 못하고 한 10명 미만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구축했는데 클라우드 서버랑 뭐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이용률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은 그 재원들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는 이게 일정 기간 동안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올지 예측이 가능하고 이게 꾸준히 이용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영역보다 이 자원 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그 기업들이 이제 교육용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쪽에서 바라봤을 때 메타버스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읽는 것은 10% 기억을 하지만 보고 들은 것은 50%까지 기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경험한 것은 90%까지 경험한다라는 이런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3D로 구현해 놓고 그 안에서 간접 체험을 한다면 굉장히 높은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거라는 겁니다. 일례로 이제 저희한테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것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그 제안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초등학교 저학년한테 그 교통 안전 교육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메타버스 상에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어쨌든 학교하고 집하고 등하교할 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신호등을 건넌다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이걸 그 교통 안전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배우는 게 실제 그 현장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신호등이나 동영상을 보고서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학교가 본인들이 다니는 학교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학교가 실제로 가상 공간에 있고 그 안에서 본인들이 그 아바타가 되어서 어, 그 상황에서 체험을 해본다면, 거기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배워본다면 실제 어, 생활에서 그걸 적용해 살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메타버스가 그 가상 공간이 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온라인 교육, 원격 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 모든 원격 교육 업체들이 고민한 게 있지 않습니까? 커리큘럼을 다 짜놨는데 그걸 커리큘럼을 완수하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라고 하는데 그런 커리큘럼을 짜놓고 혼자서 개별 학습했을 때는 완료율이 2%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혼자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팀별로 학습하게 해놓으면 그게 21%까지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팀별로 학습하도록 하고 거기에 적절한 피드백이 주어진다면 44%까지 이 완료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다중 접속의 요소들이 이 원격 교육에 학생들이 혼자서 1대1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서 뭔가 미션을 수행하거나 커리큘럼 배운다거나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바타라는 메타버스 요소가 가미가 된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몰입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다른 영역에서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축을 해놓고 거기에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하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일 텐데, 교육용 메타버스에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그 LMS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들어와서 거기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얼마나 머물렀고, 뭐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이렇게 체크가 되고 그게 관리자한테 리포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관리자는 대부분 뭐 교사나 아니면 학부모나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럼 학생들이 이 메타버스 교육용 메타버스 서비스 접근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른 관리자에게 리포팅이 된다는 그 기존에 이제 저희가 원격 교육 그 서비스에서 갖고 있던 LMS 시스템이 메타버스 시스템이랑 같이 융합이 되었을 때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메타버스 서비스를 했었을 때 아바타 간의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우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저희 이 교육용 메타버스 상에서는 학생에 대한 뭐 사용자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도를 두고서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관리의 대상으로서 학생의 활동과 이력들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안전한 메타버스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바이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VR, AR 했었을 때 뭐 HMD나 뭐 스마트 패드나 컴퓨터나 뭐 뭘 할 것이냐라는 많은 게 있지만 초, 중, 학교 현장을 놓고 보면 심플하게 그냥 스마트 패드하고 그 와이파이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 교육부에서는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고 해서 한 40년 이상 된 노후된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2025년까지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면이 있거나 뭐 오래된 것을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도 하면서 거기에 그 와이파이를 뭐 5G 망으로 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이 1인 1 PC 또는 1인 1 태블릿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태블릿이 있는 학생도 있고 없는 학생도 있는데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 태블릿 하나나 PC 하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격차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태블릿을 기반으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이나 내후년 뭐 코로나19 상황이 그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 이 디바이스와 이 5G 와이파이망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게임에서 보여지는 거나 HMD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몰입감은 떨어지겠지만, 이런 교육 영역에서는 이런 스마트 패드 환경에서 어떻게 메타버스를 구현할 것이냐라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용 메타버스는 뭐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고 그 굉장히 새로운 시각에서 이런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각 기관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많은 교육기관들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본격 서비스에서 탭을 하나 만들고 그 탭에다가 VR이나 AR 실감형 콘텐츠를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바타를 추가를 하면서 이게 메타버스 서비스인 것처럼 이렇게 마케팅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기존의 원격 교육 서비스는 예를 들면은 그 CPU 클라우드를 쓸 때와 GPU 클라우드를 쓸 때 비용 차가 3배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 클라우드를 쓰는 순간 비용이 운영비가 3배가 더 드는 거죠. 그러면 10억 원 정도로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걸 메타버스 서비스 전환하겠다.
그러면 30억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걸 어느 기관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최소화해서 아마도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완전히 이제 지난 1차 세미나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전폭적으로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 그러니까 3D 상황에서 모든 컨텐츠들을 이용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구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운영 비용도 현재보다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콘텐츠들, 저희 EBS에도 뭐 동영상 콘텐츠가 있고 뭐 텍스트 콘텐츠들이 있고 실감형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런 3D 공간상에서 배치를 한다면 기존에 활용될 수 있는 것보다는 활용하지 못하는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실감형 콘텐츠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도 어느 기관도 쉽게 본격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른 외부 분들과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조그만한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걸 점차 확대해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다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서비스는 다른 원격 교육 서비스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구축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좀 더 정부의 역할 또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제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논의나 그런 데서 보면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었던 게 그 생태계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태계를 구축해서 그 안에서 잘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저희 그 선배 PD 중에 자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는 선배가 계셨어요. 그래서 언제 그 방송을 보고서 선배 참 재밌겠어요, 좋겠어요. 그 자연에 가서 동물들 보고 너무나 재미있으시겠다고 말했더니 그 선배님 얘기는 그 자연은 생존이라고 모든 동물들은 다 도망 다니기에 바쁘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내내 있어봐야 동물들 구경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자연 다큐멘터리 찍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CP&D 생태계를 구축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최상위 포식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태계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이 풍경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하지만 가시사슬 밑에 있는 다른 식물이나 동물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는 전쟁인 거죠. 그래서 CP&D 생태계라고 했었을 때 저희 같은 뭐 콘텐츠 제작사나 서비스를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디바이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엔비디아나 뭐 삼성전자나 또는 뭐 오큘러스나 그런 데랑 EBS가 상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네트워크는 뭐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대부분 자기네가 책정한 거에서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통신사들과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한번 얘기나 들어봅시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 오전에 픽셀티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콘텐츠 제작자는 열심히 기획하고 막 하다가 통신사에다가 낙점을 받아야지만 뭔가가 좀 진행이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그 아름다운 생태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희처럼 콘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 그래서 생태계는 약육강신 적자생존의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콘텐츠 제작자가 살아남든지 아니면은 좀 더 공적인 영역에서 뭔가
그 보호막이 있어야지 조금 더 서비스나 컨텐츠 제작이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생태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부분, 이 안에서 정부가 조금 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가상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최근에 알게 됐는데, 가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상상과 허구, 그러니까 현재는 없는 것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가상이라고 저희는 번역했으니까. 하지만 버추얼이라는 것은 같지는 않지만 대체로 같은 것을 뜻한다라는 의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를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그걸 현실에 없는 이상의 것, 상상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버추얼 리얼리티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또 다른 현실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상관없는 그런 가상 공간일 수도 있지만, 가상 공간이 중심이 돼서 현실에 구현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면에서 현재 저희 그 학교를,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교육용 메타버스는 그 학교를 가상 공간으로 같이 옮겨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가능한 교육이 있는 거고, 가상 공간에서 가능한 교육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골프를 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골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골프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도 없고 그 규칙을 배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가상 공간에 이런 골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다면 모든 학생들이 이걸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 과정은 이 오프라인 상의 학교, 교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과정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메타버스 서비스라는 또 다른 뭔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면 학생들이 좀 더 재미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메타버스와 그 실제 현장, 그리고 교육용 메타버스와 초, 중, 고등학교가 서로 연계돼서 뭔가 그 이루어진다면, 융합해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재미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학생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으로 이제 테마파크가 있는데, 테마파크를 가상 공간으로 옮겨놔도 재밌겠다. 그리고 가상 공간에 뭔가 멋진 공간이 있다면 그걸 현실 공간에 그대로 구현을 해놓고 그 안에서 체험을 같이 해보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메타버스의 미래는 다양하다, 또는 메타버스는 진화 중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뭔가를 한다기보다 기존에 제공되고 사용자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사용자 경험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메타버스 서비스가, 또는 메타버스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아바타라는 나를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 그다음에 공간,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는 그런 정서적인 그런 그 안정감, 그다음에 다중 접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을 잘 이용을 하면 사람들에게 기존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영역을 메타버스 서비스가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맨날 메타버스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만 하고 그 안에서 맨날 쇼핑만 하면서 다닐 거냐라는 거죠. 그 안에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는
이제 서로 지금 뭐 대화가 가능하고 채팅이 가능하고 의사 표현이 가능하고 회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거기서 같이 음악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3D 상으로 같이 그 미술 작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이 탁구를 칠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다양한 좀 더 교육적이면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콘텐츠들, 교육적인 콘텐츠들이 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메타버스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이게 관리자가 있어서 뭐 부모가 마음 놓고서 맡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